안녕하세요. 이렇다 18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냉수입니다. 오늘 출연진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지난번 177회에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안효상 선생님 이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효상입니다. 그리고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차분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근데 안효상 선생님은 이제 여러 번 나오셨는데 앞으로 좀 계속 나오시면 어떻겠어요? 뭐 아까 여기 녹음실 들어오기 전에 한 얘기잖아요. 아, 미리 짰다고 또 얘기하면 어떻게 진짜 녹음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아이씨 뽀록 달았네. 그래갖고 원래 여기가 고정 멤버가 되려면 우리가 엘리어스, 그러니까 가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명. 예명을 하나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명 뭐로 하실래요? 그것도 아까 다 얘기했는데. 아, 미치겠네 정말. 그래서 시엠프레를 줄여서 샘프레라고. 네, 시엠프레 스페인어로 always 항상 이런 뜻인데 그걸 좀 네 글자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야구 선수는 꼭 세 글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프레. 네, 샘프레로 하기로 하고 샘프레가 뭐 체게바라 관계에서 쓰인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뭐라고 하셨죠? 체게바라 샘프레. 쿠바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예. 꼬멘다 때 뭐. 예, 체갑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그런 뜻이라는데 네, 이렇다를 항상 들어주시라는 네, 샘프레님이 이제 5주마다 우리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177회에 이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말이죠 이렇트를 지금 오늘 몇 회요? 182회. 네. 곧 200회가 다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하나의 책으로 엮습니다. 그래서 곧 그 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이제 이렇다 책이 나올 텐데 책에 나오신 우리 청취자분들 무조건 의무적으로 3권 좀 더 여력 있으면 5권을 사주시는 것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주시지 않으면 200회 이후에 방송이 없어집니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고요. 또 친구들한테도 많이 널리 많이 사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다도 함께 전파해 주시는 메신저 역할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몇 권 사야겠는데요. 아유, 뭐 사회자분은 저희가 드리나요? 네, 사회자분만 드리고요. 그 외의 증정보는 일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77회에 이어서 닐 퍼거슨의 제국론과 서양 문명론 2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그 지난번에 닐 퍼거슨의 제국론과 서양 문명론을 다룰 때 그 조지 오웰의 유명한 말로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나라를 바꿔서 파스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횡포다. 때문에 정의와 힘을 동시에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가 힘을 갖거나 힘 있는 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올바른 자가 힘을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올바르다고 한 것이다. 되게 멋있네요. 인상적인 얘기네요. 네네. 네,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재죠, 천재. 네, 방금 해주셨던 얘기 얼핏 들어보면 뭐 타당하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정의와 힘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올바라야 한다. 그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거든요. 세상에 없죠. 네. 예, 그렇죠. 그 파스칼의 빵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포리아 지금 흔히 이제 난제라고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난제 중에 난제인데 인간을 왜 이렇게 싸우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연장이기 때문에 20세기를 다룬 닐 퍼거슨의 그 한국어판으로 증오의 세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책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오늘이 이제 2탄에 해당하니까 지난 시간에 1탄에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도 또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냉수님은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탄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닐 퍼거슨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서양 문명이 우월하다. 과거의 영국 제국이 식민지 지배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근대라는 세계를 만들어낸 거다. 세계 창조자로서 영국 제국. 그러면 그와 비교해 볼 때 21세기는 어떤 세계냐? 탈제국의 시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국이 붕괴 혹은 약화되었는데 그 이후 세계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분열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경향을 띠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 영국 제국이 했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 제국이 아니겠냐. 근데 미 제국이 과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게 1탄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적 이야기들이었네. 네, 기분이 나쁘시죠, 좀 듣다 보니까.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요. 네. 예, 그럼 뭐 20세기에 대한 닐 퍼거슨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국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제국이 쇠퇴하거나 약화되거나 뭐 붕괴한다. 이거는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마치 로마 제국이 이제 붕괴하고 난 이후에 세계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의 그대로 이제 원용하고 있죠. 닐 퍼거슨은 그 제국이 쇠퇴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나 권력의 공백지대에서 대량 학살을 자행한 정권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쇠퇴하는 제국, 그다음에 민족들의 통합. 통합이란 말이 좋을 것 같지만 흩어져 있는 이 통합이란 말은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질적 요소들은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폭력적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동성,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 커다란 어쨌든 인간들의 갈등, 전쟁, 분쟁, 그다음에 대량 학살 뭐 이런 것들의 원인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이 기회를 잡았다는 말이 좀 듣기만 해도 거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책 제목도 증오의 세계고요. 그래서 책 소개를 보니까 책의 부제가 20세기는 왜 피로 물들었는가? 이거든요. 참. 그래서 책 제목만 보면은 20세기는 증오의 학살이 일어났었던 세기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어판 제목이 증오의 세기인데 영어판 제목은 아주 건조해요. 세계의 전쟁입니다. 세계의 전쟁.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The War of the World. 말 그대로네요. 네. 부제가 이제 증오의 역사 시대, History Age of Hatred. 증오의 세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어판의 부제가 한국판에는 제목이군요. 왜냐하면 세계의 전쟁 그러면 너무 이제 썰렁하고 전쟁사 뭐 이런 걸 다룬 것으로 혹시 오해할까봐 이런 것 같고요. 그럼 20세기는 왜 피로 물들었는가는 한국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 거죠. 역시 세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The War of the World는 그 유명한 이제 웰즈의 SF 소설 그거 한국에 이제 우주 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시작을 이 웰즈의 소설로 시작을 해요. 우주 전쟁이 영어 제목이 The War of the Worlds잖아요. 복수잖아요. 서로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외계 세계와 지구 세계의 싸움 그런 뜻이죠. 그걸. 근데 문제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사이에 왜 이런 갈등, 증오, 학살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월드라고 보는 세계 안에서 싸움이 월드처럼 일어났다. 사실은 그 세계가 이러저런 이유로 분할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거슨의 책 자체가 웰즈의 우주전쟁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1898년에 나온 SF인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인이 지구를 침략해서 항상 화성인이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파괴와 살상을 하는 이야기. 몇 년 전에 영화화도 되셨었죠. 그리고 뭐 여기 묘사되어 있는 도시가 불타고 파괴되고 사람 죽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야기를 퍼거슨이 꺼낸 이유는 사실 20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건 도리어 지구의 그 외계인의 침략, 화성인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끼리 저지른 일이 되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웰즈가 대단한 상상력 사실은 보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외계인 대하듯이 했군요. 우리가 지구인을 서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굴복할 거냐. 그리고 서로 다른 타자 흔히 이제 철학적으로 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뭐 배제하고 학살하고 뭐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든지 혹은 뭐 그럴만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아까 말한 하나의 세계 혹은 인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게 인류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는 같은 하나의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존재, 뭐 동물, 식물 혹은 다른 무생물까지도 하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건 존재 간의 관계를 새로 형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발전한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하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뭐 이건 사실 이제 숙제긴 해요. 그러니까 퍼거슨의 답만 뭐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어쨌든 해결책 뭐 이것들은 있어야겠죠. 네네. 타자를 외계인으로 보는 데서 전쟁이 비롯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네요. 네. 저는 20세기 끝자락에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세기를 다룬 역사책은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책의 내용도 다를 것 같은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딱 유명한 책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에릭 홉스본이 쓴 그 극단의 시대. 뭐 잘 아시겠지만 에릭 홉스본은 유명한 역사학자죠. 영국의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렇게 4부작을 썼죠. 원래는 3부작이었죠. 원래 홉스본 전공 시대가 19세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만 쓰고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1917년생인데 좀 오래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고. 근데 마침 그 말년에 소련이 망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극단의 시대에서 쓰고 그 영어판으로는 Interesting Times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도 썼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죠. 네, 극단의 시대하고 그 자서전도 번역되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뭐죠? 쌍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저도 사실 역사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 4개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사실 서양 사업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프레님의 그 후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 됐고요. 어쨌건 극단의 시대는 영어로 하면 The Age of Extremes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란 걸 쉽게 말하면 양극단, extremes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양극단이니까 extreme이 2개니까 좋았던 극단과 나빴던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경험했다. 그게 이제 책의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서 20세기 전반기는 최악의 시기고 20세기 후반은 좋았던 시절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홉스본이 볼 때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이 된 거죠. 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시작 전에 시작해서 91년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 뒤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레닌 동상까지 다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때 20세기에 하나의 역사의 획이 끝났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홉스본이 볼 때 20세기의 주된 동력은 러시아 혁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고 혁명의 결과인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함으로써 이 세기가 끝났다. 그게 이제 홉스본이 담고 싶은 내용인 거고요. 이걸 홉스본이 뭐라고 했냐면 The Short 20th Century, 짧은 20세기,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기 20세기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14년부터 91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은 이제 1789년부터 1914년까지를 장기 19세기, Long 19th Century라고 했거든요. 역시 홉스본이 맞는 말인데 그것과 대비돼서 이 장기 19세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단기 20세기로 불리는 것을 쓴 책. 이게 이제 극단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읽으셔야겠죠. 아, 네. 안 읽으셨죠 아마 냉수님은? 안 읽었어요. 저희는 20세기를 더 많이 살았지만 아마 냉수님은 21세기를 더 많이 사셨으니까 20세기가 아마 진짜 과거일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내 생각에는요. 예. 단기 20세기라는 말을 좀 기억하고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것으로 20세기가 특징 지어진다. 이건 홉스본의 견해라고 보면 되고 안효상 선생님은 관련해서 또 다른 저작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긴 한데요. 너무 많죠. 한국어로 번역돼 있고 읽을만한 책 중에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이긴 한데요. 네. 크라이브 폰팅이라고 하는 정착자가 있는데 한국어판은 이제 진보와 야만. 근데 물론 이 사람은 녹색 세계사라는 책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다? 네. 역사책이 그렇죠. 근데 사실 홉스본이 아까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20세기를 다뤘다. 이거를 이제 서구 중심주의라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책을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데, 그렇죠. 더 좁게 말하면 유럽 중심주의. 유럽사죠, 유럽사. 왜냐하면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빼놓고
세계사를 얘기할 수 없는데 미국은 또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할을 축소했는데 또 다른 질문 아까 이제 단기 20세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면 1914년에 유럽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죠. 1차 세계대전이 그해 여름에 일어났을 때 그렇죠. 영국 외무부 장관이 문명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 예. 우리 세대에 다시 등불이 켜진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비관적인 얘기네요. 근데 시선을 돌려서 그럼 1914년에 조선에 있던 사람이 뭔 생각을 했을까? 뭐 별 변화 없죠.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왜 1914년이나 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크라이 폰팅은 그런 서구 중심주의를 어쨌든 좀 비판하면서 훨씬 더 세계체제론적인 관점에서 흔히 세계체제론이라고 그러면 뭐 중심, 반주변, 뭐 주변 이렇게 그것이 얽혀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세계사를 좀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뭐 책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진보라는 말이 모르겠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아주 한국에서는 뭐 이거 뒤죽박죽으로 쓰이긴 하는데 원래 진보라는 말은 굳이 이제 올라가면 계몽사상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내일이 더 나아진다. 뭐 이런 거고 물론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죠. 뭐 이런 거에 하는 거고 그래서 19세기가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부르주아들의 어쨌든 관념이고 근데 20세기에 와서 뭐 노동자 계급이니 민중이니 혹은 좌파니 이런 사람들이 진보라는 말을 자신의 고유한 어떤 것으로 이제 가져가게 된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19세기 서구에서 탄생한 진보주의적 기획, 인간의 개선, 뭐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롯해서 뭐 이런 건데 서구 부르주아의 발전이죠. 그래서 서구가 발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발전의 결과가 사실은 야만이다. 야만. 그런데 그 야만은 진보의 안에서도 벌어지고 진보의 바깥에서도 벌어지고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유럽 외부에서도 월드 벌어지고, 안에서도 벌어지고 유럽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표적인 저작으로 홉스봄의 극단의 시계와 그리고 폰팅의 진보와 야만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이 두 책과 퍼거슨의 증오의 세기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홉스봄과 폰팅의 책은 둘 다 이제 20세기 말 그렇죠. Y2K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렇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기 전에. 그 홉스봄 책은 사실 급하게 썼어요. 94년에. 막 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폰팅의 책은 이제 98년 정도에 나왔고 닐 퍼거슨은 뭐 지금으로부터 벌써 14년 전이긴 하지만 2006년이니까 21세기. 21세기 나오죠. 2006년이라는 시고 우리 지난번에도 좀 다루긴 했는데 2006년 정도가 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2001년에 9.11 테러부터 그렇죠. 9.11 테러가 있었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다 겪고 난. 그러니까 미국이 매우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한편으로 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이 나온 시기가 책의 차이를 어쨌든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홉스봄과 폰팅은 물론 이제 퍼거슨과 20세기가 바라본 시각도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시기. 그러니까 홉스봄과 폰팅의 책은 역사의 종말이 이야기되던 시기. 네,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네, 자유주의가 승리를 구가하던 자유주의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승부는 끝났다. 네. 닐 퍼거슨 책은 아까 말씀드린 9.11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뭐 중앙아프리카 전쟁 등을 겪으면서 나온 거고.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퍼거슨이 지난 시간에 제가 차이나메리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차이나메리카. 중국의 부상. 그래서 서양의 말 그대로 서양의 몰락이 좀 아직 확실하진 않고 서양의 몰락이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진 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죠. 근데 어쨌든 퍼거슨은 좀 일찍부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죠. 결정적으로 다르네요. 그러게요. 네, 시대 배경이. 그런 책이 나온 시점으로 보면 퍼거슨 책은 마냥 자유주의 승리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출간되었다면 그리고 서양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퍼거슨의 책을 중심으로 20세기를 한번 개괄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20세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혹은 정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우격다짐일 수도 있고 유보적일 수도 있는데요. 뭐 당연히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뭐 퍼거슨 얘기를 좀 해보죠. 그 20세기의 전쟁과 폭력인데 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뭐 두 분이 생각나는 대로 20세기의 전쟁과 폭력 이 사태가 도대체 뭐 있냐? 사실 중요한 퍼거슨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만주까지에서 벌어졌던 이 갈등이고 우리도 그런 사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못 느끼지만 이른바 화약고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뭐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가장 그렇죠. 떠오르는데 일감으로 특히 떨어져. 네.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했었던 그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홀로코스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좀 제가 좀 추가해 본다면 20세기 최악의 인종 말살 전쟁이었다고 부르는 보스니아 내전. 아우 진짜 뭐 정말 그 참상은 말할 수도 없죠. 네, 이렇게 떠오르고요. 유럽 밖이라면 이제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자행한 킬링필드. 그러니까 뭐 또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벌어진 수많은 내전. 게릴라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떠오르네요. 엄청 많죠. 예, 엄청나게 많네요. 예. 뭐 책은 이제 쭉 읽으시면 이제 쭉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참 즐거운 책은 전혀 아닌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퍼거슨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저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1900년 이후 100년. 근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세기였고 절대적 관점이나 상대적 관점에서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 그런데 그냥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서는 좀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해겔이 말한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점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참 미네르바의 부엌인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죠. 반복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이. 이건데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막스는 또 반복된다. 비극으로 한 번, 희극으로 한 번.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배울 게 없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재밌으라고 보려면 뭐 사람 죽이는 얘기가 뭐 재밌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0세기가 폭력적이었던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고 서로 이제 사실은 이거 뭐 하나의 원인 혹은 어떤 사람의 관점이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어쨌든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퍼거슨 얘기 전에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20세기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었냐? 왜 이렇게 잔인했냐? 그래요. 20세기가 폭력적이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극에 달했던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냉전이라는 거 뭐 장난 아니었죠. 네,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은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거고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저는 그 레닌 책에서 봤던 제국주의론의 어떤 부분이 생각나는데 영토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싸움 이런 게 뭐 폭력의 이유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폰팅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유럽의 전쟁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인들이 그 이전에 아프리카 대표적인 게 뭐 동아프리카에서 그렇죠. 독일인들이 헤레로족을 어쨌든 말살한 거였는데 그냥 사막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다 살육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예를 들면 수용소가 언제 처음 생긴지는 아시잖아요. 수용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보호전쟁 때 처음으로 수용소라는 게 생겨요. 그때 생겼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기 말이죠. 유럽 외부에서 유럽인들이 벌인 전쟁이 이른바 인종주의적인 발상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잔인했고 근데 그게 거꾸로 유럽의 전쟁으로 수입된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보면 찬희 쌤이 말씀하신 영토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각축전이 그냥 각축을 벌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벌어진 양상이 인종주의랑 어쨌든 결합돼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질문 하는데 만약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먼저 항복하고 독일이 나중에 항복했다. 끝까지 개겠다. 그럼 미국은 독일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까요? 이런 반 사실적 가정을 해보는데 저는 못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유럽에는. 자기 세계는 아시아에는 떨어뜨렸을 자기의 세계니까.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아서 그놈의 인종주의. 물론 반대로 얘기하죠. 독일인들은 그래도 항복했는데 일본 애들은 끝까지 개겼다. 뭐 이런 식의 독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역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영토의 재분할과 분할과 재분할이니까 뭐 인종주의 문제는 어쨌든 결부되어 있다라는 맥락에서 제슨 말씀이 적절한 퍼거슨하고 연결이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퍼거슨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세기 전체가 폭력의 시대였다고 좀 봐요. 예를 들면 홉스 보면 이제 극단의 시대는 그래도 앞에는 그랬지만 뒤는 그래도 좀 난 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도 사실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북한에 뭐 크고 작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저는 일제 시대부터 훨씬 그렇게 좋아졌죠.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있었나 이런 맞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어도 맞습니다. 테러 지수가 0인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그런데 최근에는 그 1914년에서 시작해서 1945년에 끝난 전쟁을 두 번째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나누지 않고 마저 그 1618년에 시작해서 1648년에 끝난 유럽의 근대 체계를 만들어낸 30년 전쟁과 비슷하게 시간이 딱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런데 퍼거슨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한국 전쟁까지. 그래서 1914년에 시작해서 1953년까지가 된 거. 한 40년? 40~50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50년 전쟁으로 길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0세기 후반은 그런 전쟁은 없죠. 대전 같은 전쟁.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여전히 폭력은 진행됐고 그게 흔히 말하는 제3세계 내의 전쟁이었죠. 내전. 우리 과거에는 예를 들면 미 제국주의를 비난할 때 대리전이니 뭐 이런 개념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리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흔히 이제 제3세계 전쟁이 더 벌어졌고 그래서 뭐 20세기 전체가 어쨌든 전쟁과 폭력의 시기였다. 그런데 특히 우리 아까 이제 냉수님이 홀로코스트 얘기하고 막 이런 그렇죠. 1940년대잖아요. 30년대 아바타 흔히 말하는 2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 전쟁의 시기까지의 특정 시기, 그 시기에 특정한 장소, 중유럽, 동유럽 뭐 만주, 한국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아까 이제 말한 이데올로기 충돌이 있던 곳인데요. 인종과 민족이 그러니까 그래서 퍼거슨은 이데올로기 갈등보다는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 그다음에 경제적인 변동, 뭐 제국의 쇠퇴, 그걸 관리할 수 없었던 제국의 쇠퇴. 제국의 쇠퇴. 예, 그리고 이는 20세기 전반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현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계속 폭력이 발생한다. 아까도 샘프렛님께서 웰스의 우주전쟁 얘기하시면서 퍼거슨은 타자를 외계인으로 보는 데서 인간들 사이에 전쟁과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종과 민족 갈등 이것은 결국엔 타 인종과 타 민종을 외계인처럼 적대시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런 점이 참 좀 모순적인 게 20세기가 굉장히 인류가 문명을 고도로 발전시켰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진보가 야만을 낳았다.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퍼거슨이 든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세 번째 거. 제국의 쇠퇴 이게 가장 또 눈에 띄는데 왜냐면 1탄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영국이 세계를 잘 다스리던 시절에는 그때와 비해서 볼 때 20세기는 서양이 몰락한 시기다. 영제국은 쇠퇴했고 이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미제국은 그 정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서양의 몰락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갈등과 전쟁이 무자비하게 터져나온 것을 제국의 쇠퇴의 탓으로 돌리면 결국 제국의 공백이 폭력이 일어난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계를 통치할 제국이 딱 지배하고 있으면 뭐 싸움이 이렇게 예방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막 이런 싸움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니냐 났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가 1탄에서 봤던 퍼거슨이 21세기를 보는 시각하고 오늘 얘기는 20세기를 보는 시각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퍼거슨의 관점이 근원적으로 보수성이 있죠. 그렇군요. 갈등과 폭력이 인간의 조건인 것처럼 상정하고 있다. 물론 이제 서양 특히 영제국이 발전시킨 문명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인정할 수 있듯이 그것이 자유주의적이었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퍼거슨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러다 이제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런 문명과 제국이 약화되면서 야만이 나왔다. 그건 이제 폰팅의 이야기라고는 정반대죠. 폰팅은 진보 속에서 야만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진보라고 하면 진보나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나왔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문명이 약화되어서 인간이 내재한 근원적인 야만 그리고 갈등과 폭력이 나왔다는 얘기로 이해가 됐는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주장이긴 한데 사악한 인간은 제국이 억눌러줘야지 평화롭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네. 야 그러네요. 어쨌든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뭐 그렇습니다. 과연 철학적 윤리적으로 갈등과 폭력이 인간의 조건인가 이 문제는 뭐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고고학적 연구 보면 선사시대도 그랬다. 최근에 뭐 한국에도 번역된 책도 있고 한데 당시에 발굴된 인간들의 뼈 혹은 모기 자리 시체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죽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뭐 인간이 그런 면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서양과 영제국이 발전시킨 문명 자체가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폭력의 기반을 두고 있다. 외부만은 아니죠. 내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고요. 뭐 사실 이제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죠. 작은 폭력을 통해 극단적 폭력을 줄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명이 약화돼서 폭력이 일어났다는 말도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문명 자체가 폭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들이 흥미롭긴 한데 20세기를 폭력과 증오라는 하나의 시각만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을 그냥 폭력이다. 그리고 증오와 갈등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폭력이나 갈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보다는 가해와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임과 처벌 등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충돌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맞아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과거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이셨던 이용수님이 정의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정의연 사태가 있고 또 뉴라이트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훈 교수 또 반일 종족주의라는 문제적인 책을 내시고 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이 출간됐고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서 전강수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이라는 책도 발간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사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샘프레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이영훈 교수나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요. 일단 과거 청산이라는 말부터 좀 다뤄보죠. 과거 청산. 과거를 청산하는데 사실 뭐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청산할 수는 맞아요. 없는데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과거를 이제 하나는 규명하는 거죠. 규명한다. 다른 하나는 과거를 이제 성찰한다. 뭐 이런 건데 해결의 얘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근데 과거를 규명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과거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억압이 과거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과거를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쟁의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과거를 성찰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애도라는 거 있잖아요. 애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그 뭐 소설에서는 그런 얘기 표현 많이 나오지만 죽은 친구가 혹은 죽은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친구가 됐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 일종의 선망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애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 묻어두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정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추모사라고 하는 것을 밟는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할 거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과거를 성찰한다는 것은 이런 식의 비판과 반성과 애도와 살아있는 사람의 치유 물론 그 과거에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뭐 시간의 거리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모든 사람의 어쨌든 치유까지를 포함하는 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지나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돌아가서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이건 안 그래서 다시 뭐 정리하자면
과거 청산이라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말 그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가능할 경우 책임을 지우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그 의미를 드러내고 기억하고 뭐 미래로 향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과거 청산 그러면 참 뭐 너무 많은 주제가 남아 있는 그런 예. 나라죠. 뭐 친일 청산, 뭐 일제 잔재 청산 이런 말이 꼭 매일 그냥 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규명도 안 되고 성찰도 안 된 뭐 그런 게 이제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게 또 1980년 광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40년대 후반에 있었던 뭐 제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학살 사건들 이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분단과 냉전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걸 이데올로기적 대립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이게 삶의 대립인데 이데올로기적 그러면 뭔가 좀 우리나라 관념적이다 이런 생각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는 면이 있어서 어쨌건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격렬한 격돌 이 속에서 이제 남과 북의 지배 세력으로 이제 등극한 양 지배 세력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또 과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바에서 이 남과 북에서 모두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사 청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도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청산했다면 뭔가 좀 더 일찍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과거 청산이 일본의 과거 청산과 비교되면서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 이른바 탈나치화를 상당히 철저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평가해 왔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인 1946년에 뉘른베르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나치가 전쟁과 대량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벌인 것을 반인륜적 범죄 혹은 뭐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24명의 나치 책임자를 전범으로 처벌을 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서독 지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에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나치 관련 혐의를 조사해서 그랬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직업 활동에 제약을 두거나 뭐 재산의 몰수, 물론 당연히 무죄 방면도 있고요. 그렇죠. 뭐 혐의가 없는 사람은 뭐 이런 조치를 취했고 또 동독은 동독대로 탈나치화 작업을 서독보다도 더 철저하게 했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독일 민주공화국이었죠, 이름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뉘른베르크 재판 자체가 이른바 이제 승자의 재판이다. 이긴 사람들 마음대로 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전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게 어쩔 수 없죠. 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히틀러 혼자 잘못한 거냐. 그럼 독일 국민들은 뭐냐. 그거에 다 뭐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른바 이제 국민국가 체제 혹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아주 좀 뼈아픈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극소수 나치 엘리트만이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축소했고 그 결과 대다수 독일 국민은 아무런 죄가 없다. 뭐 희생자냐. 뭐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서독 수립 이후에 탈나치화 작업은 현저하게 약화됐어요. 그리고 급히 마무리됐고 미국이 뒤에 있죠. 그리고 침묵이 지배했던. 물론 이 때문에 1960년대 학생 반란에서 나치 과거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졌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단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과거 청산을 잘했다. 일본에 비교해서. 일본에 비해서는. 뭐 그 덕분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와 더불어서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범죄 그렇죠. 되고 있고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뭐 광주를 부정하는 것을 이제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법 논의가 있는 것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이야기죠. 네. 과거 청산에 문제가 없는 나라나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사례를 이야기해야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 뭐 천희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문제가 되는 과거 자체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이 변화
자체는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거는 아예 말도 못했으니까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그 뭐 90년대인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퍼거슨은 20세기 후반도 이른바 제3세계 전쟁이란 말로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말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탈식민화, 뭐 민주화 등의 진전이 있었고 이 덕분에 우리가 과거사를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피해자 혹은 생존자라 불리는 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 자체가 문제로 드러나지 않죠. 흔히 말하는 이제 가시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혹은 이제 그들 말할 수 있게 하라 뭐 이런 거죠. 이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았을 거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우리 방송 시작할 때 그 우리 샘프레 님께서 스페인어가 나오게 되더니 파스칼의 말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르네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힘이 없거나 힘 있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샘프레 님이 그 과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커다란 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요새 상황을 보면 좀 계속 이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 맞아요. 후퇴가 되는 게 아닌가? 소위 이제 한국에서 보수라고 흔히 불리는 세력은 뭐 원래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뭐 운이할 필요도 사실 별로 없는 가치가 별로 없는 참 퇴행적 세력인데 소위 이제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의 퇴행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진보가 맞는가? 그냥 단순한 좀 민족주의 세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긴 역사로 보면 이게 정의가 이게 진전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 갔다 부정의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역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샘프레님? 우리가 과거에 비할 때는 잠시 후퇴는 해도 그래도 간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본 전진 이번 때 했는데 그 찬스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좀 얘기해 보죠. 퍼거슨 이야기할 때 이제 역사 수정주의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 끊임없이 다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제 이 수정주의가 뭐냐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식민, 민주화, 인권 등의 진전이 20세기 후반에 있었죠. 좋았던 시기.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난 후 자유주의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 잠시 그런 척 보였지만 반동적 흐름이 등장했고 물론 여기서도 정확히 말하면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자유주의 파산 혹은 이제 실패라는 말을 오늘 많이 쓰는데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나라와 지역에서 20세기 후반에 보인 진보를 그나마 있었던 진보를 이건 진보 세력이 아니라 진보했던 것 뒤집을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역사 수정주의이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와 반일 세력의 음모다.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 뭐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부정하고 비슷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이따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만들기도 했고요, 막.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본의 경우에 역사 수정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더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 역사가 다카시 데스야에 의하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좀 과거하고 달리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입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것이 허구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원래 이제 좌파 인류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하는 이제 상상의 공동체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좀 더 이제 좀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그 민족 문제에 관해서 개입한 이론인데 이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거고요. 정말 수정적으로 쓰네요. 또 하나는 역사는 이야기다. 그래서 흔히 스토리텔링, 역사 내러티브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역사 서사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묶어서 말하면 국민은 이야기에 의해 구성된 역사 산물이다.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구성할 거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논점을 다 빼고 말씀드리면 민족 혹은 국민을 구성하는 것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도 공유하죠 어렸을 때부터. 단군부터 시작해서 뭐 이순신도 등장하고 다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왔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패전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획득하고 일본 그 결과 현재 번영이 있었다. 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그건 접어두고 그랬을 때 긍정적인 나라티브를 만들어라. 고당태가 문제예요. 근데 일본 이야기의 중심에 어쨌든 일본이 쭉 이어져 왔다. 그걸 상징하는 게 천황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직접 권력이 아니라 상징 천황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그렇게 볼 때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은 주변적인 이야기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곁다리라는 얘기죠. 곁다리. 그래서 원래 비판적 관점에서 나온 역사 구성주의나 서사론을 교묘하게 어쨌든 가져다 쓰고 있고 그 효과는 뭐냐면 위안부 문제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안부를 상대했던 일본군 병사의 이야기. 자기는 뭐 그 일본 그 위안부랑 지낸 시간이 너무 좋았고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화하는 거죠. 결국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가 구성되는 건 맞는데 어떤 정치와 윤리에 기대고 있는가. 그렇죠. 결국 문제가 맞아요. 되죠. 그러네요. 네. 결국에 정의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의 이야기로 어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지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민족의 딸이다. 그리고 혹은 뭐 소녀에 국한된 이미지로 네. 위안부를 이렇게 상징한다던가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어떤 민족주의 혹은 국민의 틀로 보는 시각 혹은 뭐 순결하고 무고한 피해자로 이미지화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구성하고 스토리를 있죠. 만드는. 네. 그래서 결국엔 또 이야기들의 크고 작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정의로운가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물론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을 거꾸로 염두에 두면 지난 200년 동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역사 수정주의라는 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와 평등,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의 확대 발전, 탈식민화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부정하려는 시도고 그런 의미에서 퍼거슨의 입장도 역사 수정주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도리어 우리의 관점에서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진전을 이룬 게 뭐냐 이런 걸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고 이걸 우리는 오늘날 뭐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안부는 인간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당해서 존엄을 상실하고 뭐 자유와 평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를 회복하려고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아까 이제 과거 청산이 뭐냐 규명과 성찰.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시작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침묵 자체가 또 다른 피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은 물어야 되는데 가해와 처벌. 물론 법적 책임을 해서 정말 어떻게 단죄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미 199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안부 제도가 국제인도법 위반인 성노예죄이며 일본이 그렇게 싫어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의 인지, 개인의 보상, 공식 사죄, 그다음에 문서 사료의 완전한 공개, 역사 교육상의 이제 배려,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을 공고하는 보고서를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4반세기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 96년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4년 뒤에 2000년에 12월에 일본 수도 도쿄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이런 게 열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물론 이제 정식 법정은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 무슨 법정 진짜 열린 건 아니고 시민운동이었죠 일종의. 이거 이제 비견될 수 있는 사태가 1967년에 이 버트랜드 러셀의 호소로 사르트르가 의장을 맡아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침략과 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러셀 법정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스톡홀름에서 그렇죠. 이거와 좀 비슷한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사르트르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러셀 법정에서 이 러셀 법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적 강제력이 전제하는 국가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보편적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오히려 거꾸로
러셀 법정의 정당성의 원천이다라는 멋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사르트르 뭐 멋진 분이요. 여러 뭐 멋진 말씀을 하셔서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그 유명한 책 아니었습니까? 참 그거 보고 다 감명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에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이렇게 참가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 동티모르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유죄다. 또 일본 정부에도 국가 책임이 있다. 이제 1차 판결을 내렸고 1년 후 200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또 최종 판결까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 법정에 이제 아주 의의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러셀 법정에서 얘기했듯이 국제 인도법의 발전, 특히 반인륜적 범죄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에 확대 크게 공헌했다는 점이라는 점에서 우리 꼭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네. 결국 20세기의 역사를 퍼거슨처럼 그냥 폭력, 갈등, 전쟁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해와 피해를 분명히 하고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진실규명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과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샘프레님 맞죠? 샘프레. 네, 샘프레님 네. 마지막으로 닐 퍼거슨이 극단적인 폭력의 시대였다고 말하는 20세기가 과연 지금 현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좀 마무리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세기 서양 문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런 것이 있긴 한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배우긴 해야겠죠. 네. 그 전자가 폭력으로 점철된 뭐 20세기 근데 이 속에서 서양 문명인가 우리가 보통 서양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발전시킨 보편적 이데올로기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서양 문명과 제국의 공과가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제출한 원칙과 이념이 자유평등 우애. 우리는 이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고 말을 하죠. 자유평등 우애. 근데 이제 실제가 어떠냐?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 인간만. 대혁명 시절에도 뭐 지칭해서 말하자면 뭐 남성 백인 부르주아 그렇죠, 그만이 자유롭고 평등했다. 제30분. 네, 비유럽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도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짓말이 되나? 이건 기만이다 이렇게 말할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없는가? 만약 우리도 인간이라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그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 약속한 것 저는 이게 약간 좀 어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도움이 되지 않도록. 거꾸로 싸워온 역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보편성이다. 혹은 진정한 보편성이다. 그 앞에 그 마치 그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 그 뉴른베르크 재판이나 혹은 이제 도쿄 재판을 도리어 부정한 것이 아니고 반인륜적 범죄라는 게 있다. 이런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을 일부에게만 승자의 관점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트의 말처럼 진정으로 그 보편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이 서양이 발전시킨 이 이념을 도리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 어떻게 확대해 가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오늘 어떤 중요한 목표이자 사실 오늘날 중요한 갈등이겠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를 확대, 발전시킨다 그런 내용이겠군요. 정말로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인간종이 보편적이라면 거기는 뭐 누구 피부 색깔이 됐건 뭐 성에 의해서건 서로 나누어지거나 차별받지 않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거냐? 혹은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뭐 이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니 평등이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과거에 억압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만이나 사기라고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전유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20세기 역사를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서양 문명이 발전시켜온 가치 속에서 인류 문명 전체가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닐 퍼거슨의 증오의 세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이렇다 182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